자,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421쪽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 흔히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 우선 변제는 뭐냐 이거지. 소액임차인은 뭐냐 이거야.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경매가 됐나 보죠. 그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이라는 걸 갖추었대. 근데 소액인 임차인이래요. 그러면 경매됐을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일 텐데 잠깐 뒷장 좀 갔다 올게요. 422쪽에 보면은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과거부터 소액임차인의 그 범위는 계속 상향 조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 2018년 9월 18일에 또 개정이 됐군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꽤 있죠. 꽤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서울. 일단 날짜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018년 9월 18일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이때부터는 자, 서울에서는 자,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다. 과거에는 1억이었는데요.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일 때 경매되면 얼마까지? 3,700까지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무선 변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쭉 한번 써볼게요. 서울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돼 있는데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 정확히 어디냐라는 걸 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수도권에서 좀 집값 비싼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경기도겠죠. 경기도고 인천도 여기에 포함돼요. 광역시 중에 인천도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이나 안양 또는 저기 성남 이런데 저 고양시 일산시 이런데 과천 이런 집값 비싼 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과밀억제권역도 있고 인천광역시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인천광역시도 들어가고 세종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여기 세종시가 처음 들어왔고 더 있어. 더 있는데 거기까지 여기는 어려워요. 용인시, 화성시 여기까지는 여기는 어려워요. 원래 용인, 화성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데 이제 여기도 1억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용인, 화성도 원래 3등이었다가 2등으로 올라왔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인천, 세종시 얼마 이하? 1억 이하. 1억 이하라면 경매시 얼마까지? 3,400까지.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인데 이 광역시는 어딘 빼야죠? 인천은 빼야죠. 인천은 제외하고 인천은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부산도 있고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이런데 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시들은 못 외워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외워 걸려?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저는 외울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렵죠. 기타로 빼기엔 좀 아쉬운 동네예요. 안산, 김포, 광주 이런 데는 6천 이하. 6천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이다. 2천까지. 나머지 이제 기타 지역인데 기타 지역은 여기 빼고 나머지 다죠 다죠 충청남북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상남북도 다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다 들어가고 강원도도 들어가고 제주도 다 들어가고 기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역시의 군지역도 여기 들어가요. 인천광역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군지역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광역시 군지역. 광역시 군지역도 이 기타로 들어가요. 5천 이하일 때 1,700까지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3으로 나눈 거예요. 3으로 나눈 거. 그럼 1억 1천을 3으로 나눠 볼게요. 3, 3은 9. 다음 2천 남잖아요. 2천은 3, 6, 18. 그리고 좀 남죠. 좀 남으면 올림이에요, 그냥. 그래서 3,600 얼마잖아요. 올림. 3,700. 이렇게. 1억을 3으로 나누면 3,300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려 바로. 100단위에서 올려서 3,400.
6, 7이면 딱 2,000인 거고 5,000을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남죠? 그래서 1,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3으로 나눈다라고 하고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가 서울이래. 여기 서울인데요. 1순위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1순위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그 집에 이제 2번으로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거야.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 1,000이라는 거예요. 1억 1,000이면 이대로 이제 경매가 됐다 쳐요. 경매가 됐는데 만약에 집이 1억에 경매가 됐다. 근데 저당권도 1억이더라. 이대로 경매가 되면 저당권 1억 다 가져가고 임차인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인데 다 날린다. 그럼 뭐 이건 살 마음이 없죠. 세상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경매될 때 얘보다 먼저 얼마를 3,700을 챙겨주자. 그리고 남는 거 저당권 주자 이거야. 이런 제도를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었고 각 지역별로 이 금액 이하가 된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주겠다. 이런 제도를 말한다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죠. 근데 이걸 얼핏 보면요. 임차인 때문에 저당권이 다 못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순위가 선순위를 해친다. 뭐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후순위가 선순위를 해치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되나? 저당권을 해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당권은 처음에 대출을 해줄 때 이 집에 빈방이 하나 있네. 그럼 저 빈방에 1억 1,000 이하로 들어온다면 나보다 3,700을 먼저 가져갈 수 있겠네 라는 걸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저당권은 처음부터 6천만 원 대출해 주면 되겠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대출이 돼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라면요. 방 개수 곱하기 3,700이야. 서울이라면. 이만큼 빼고 대출해 주더라 이 말이지. 우린 은행을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3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을 대항 요건 갖추었다 하고 그럼 이자는 이거에 딱 반절로 해볼까요? 5,500으로 5,500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자도 3,700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이자도 똑같이 3,700을 줍니다. 이게 3,700 이상 1억 1,000 이하는 다 3,700을 주고 만약에 보증금이 3,700 미만이면 예를 들어 3,000이다. 그럼 그때는 3,000만 줍니다. 더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저당권의 경우는 그러면은 두 명이 받아가면 나는 또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얼마를? 그렇구나. 2천만 원 대출해 주면 되겠네. 2천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늘어나게 되면요. 이 집엔 대출이 되겠어요? 아예 대출이 안 나와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가 된다면요. 이 경매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임차인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얘네 둘을 먼저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참 5천을 얘네 둘을 나눠줄 때 이 실제 보증금의 비율은 2대 1이잖아요. 비율이. 근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대 1이잖아요. 과연 이 5천을 2대 1로 나눠줄까? 아니면 1대 1로 나눠줄까? 어느 쪽으로 줄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시험에 잘 묻진 않아요. 찍어요. 왼쪽 오른쪽. 어디? 오른쪽에. 이만큼씩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줘요. 2,500 나눠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저당권은 5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거야. 그나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없다 치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매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없애드는 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이 집에 1억 1천 이하짜리가 있다는 걸 공시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확정일자라는 건 우선 변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찍을 이유는 없죠. 찍어야죠. 찍으면 일단 3,700을 얘보다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누구 받고 저당권 받고 그나마 또 남는 게 있다면 확정일자에 의해서 이 후순위보다 먼저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 걸 우리는 소액임차인 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건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1억 1천 이하 3,700. 다시 앞장으로 오세요. 앞장으로. 421쪽에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어보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적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니까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X라고 문제 푸는 거예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부연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경매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 갖추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지. 경매 등기 이후에 들어왔다면 가짜지. 선순위보다 먼저 가져가는데 이걸 집주인하고 짜고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네 친구, 뭐 이모 삼촌 갑자기 이불 깔고 자고 있는 거지. 라면 먹고 있고. 가짜 임차인들을 만들거든요. 다음 보호 범위 동그라미 1번. 소액임차인 또 보증금적 일정의 범위 기준은 뭘 거쳐서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지가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분의 1도 알아야 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걸 심의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만드는 게 아니구나. 조금 이따가 우리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걸 배우게 돼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그냥 동그라미 2번 참고만 하시고 동그라미 3번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있대요. 2명이 있는데 이 말은 임대차 계약서가 2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꼼수예요, 꼼수. 어떤 꼼수냐면은 처음부터 서울인데 보증금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면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야. 남편 걸로 6천만 원 쓰고 와이프 걸로 6천만 원 써서 이렇게 2장을 만들어 버린다. 3,700을 먼저 가져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럴 경우는 합산한다, 합산. 한 명의 임차인을 모아서 보증금을 합산해 버린다는 거지. 이런 꼼수를 부릴까 봐 그런 거예요. 자, 뒤로 가시고 표가 만들어져 있고 표 밑에 소액임차인 관련 판례 갑시다. 자, 대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됐을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 변제권은 건물이도 미치고 대지도 미친다고 했으니까 대지만 경매될 경우도 소액보증금, 보증금적 일정액이요. 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논리는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거지. 그 당시는 건물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하필이면 주택이야. 그리고 이 주택에 하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아. 임차인이 하필이면 소액임차인이야 또.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이 대지 저당권자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가져가 버리면 이 저당권자는 이럴 줄 알았나?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대지 저당권 당시 뭐는 있었어야, 건물은 있었어야 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적 일정액을 대지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대지 경매됐을 경우 말하는 거죠. 그럼 2번도 같은 논리예요. 2번도. 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었네. 그럼 대지 저당권 당시 건물은 없었다는 말이지. 근데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 다시 저당권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그 소액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지 저당권 당시 건물은 없었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물로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자, 오른쪽 3번. 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도. 3번은 뭐냐면 첫 줄 끝에부터 볼게요. 첫 줄 오른쪽부터.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는 이 보증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어요. 서울인데 1억 2천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임차인 범위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1억 2천이었는데 1억 1천이 됐다는 거지. 그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꼼수라 생각하는 거지. 꼼수라고. 이거 일정 금액을 3,700원 나보다 먼저 가져가려고 둘이 짜고 보증금 내렸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주장할 거지만 그래도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은 어차피 앞으로 내 이유로 나 이유로 소유임차인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나보다 먼저 가져갈 거라는 걸 알고 대출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이 감액해서 소유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도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했다 이런 말이 써 있는데 판사님은 어떻게 둘이 정당하게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보증금을 낮추는 그런 계약을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뭐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거나 그럴지 모를까? 그런 게 아니까 그럼 뭐 좀 저도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두 사람의 눈을 보니까 되게 선했나 봐요. 진짜로 보였나 봐요. 4번. 주임법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을 따지지 않고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줄 볼게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이게 처음에 근저당 설정 당시는 상가 임차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상가 임차인 나가고 주택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 임차인이 하필 소유 임차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대, 없대? 있대. 뭐 상관없대.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공부상 용도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사실상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인정하겠대.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가능은 합니다. 자, 1번. 우선 변제받을 소액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 둔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법무부가 처음 나왔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관할 부서가 법무부다. 국토부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십니다. 주임법은 어디예요? 법무부구나. 법무부.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15명 위원 구성한다. 9월 15일. 이 책의 맨 앞에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11명, 7월 10일이거든요. 그건 7월 11일 날 외우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월 15일 날 외우는 거예요. 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그죠? 법무부에 두는 거니까 법무부 차관이고 장관일 리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대. 뒤로 가시고 임기는 2년인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도 연임이 가능하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안 되는 건 오로지 정책심의위원회 뿐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책의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여기만 연임이 없어요. 여기도 연임할 수 있대. 위원장이 직무 1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이 직무 수행 안 되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또. 회의 쪽은 좀 아셔야 돼요. 회의. 매년 1회 정기회의를 한대.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더 할 수 있대. 그리고 회의는 5번, 4번 보면 비공개로 한다. 오, 그러네. 비공개. 문 닫거나 봐요. 이런 말 처음 나왔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사실은 좀 웃자는 얘기로 이제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한번 웃기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유임차인의 범위 기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두잖아요. 아까 그 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표를 만들러 9명, 15명이 모여야 돼. 그 표 하나 만들어. 오로지 그것만 해. 다른 건 안 하고 오로지 소유임차인 범위 기준 이것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뭐 연필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지우개, 어떤 사람은 종이, 각자 준비물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콤파스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막 그래. 이게 뭐야? 그래도 인원이 펑펑 남아. 어떤 사람은 선 그려, 어떤 사람은 글씨 써, 어떤 사람은 지우기도 하고 뭐 색도 칠하고 막 그래요. 크레용도 갖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소유임차인 범위 기준을 만드는데 어디서 하냐? 식당에서. 어디서 하냐면 고깃집. 어떤 고기 먹냐면 차돌박이 먹는데 왜냐하면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그래서 차돌박이를 먹어요. 차돌박이 먹는데 밖에도 문 잠그고 해요. 비공개로 하니까 밖에도 문 잠그고 고기 먹는데 다 먹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와. 술도 한 짝 갖다 놓고 막 그렇게 먹어요. 위원장이 고기를 꺼주거든요. 꺼주는데 이제 고기 한 점에 술 한 잔이야. 이렇게 하는데 가끔 반칙으로 2점 먹는 애 있어.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2년 한 점씩 먹어. 너는 연임 안 돼? 넌 연임할 수 없어. 그래서 몇 번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
임시회의 더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이 거기에 땡기는 날 한 번 더 할 수 있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날, 위원이 삼겹살 먹고 싶은 날 임시회의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공부해 봤어요. 자, 424 맨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 현재 임차인은 등기 안 하고 지금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취득했잖아 지금. 등기는 뭐냐? 등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임대차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 임차인은 이사는 가야 되겠어. 근데 이사를 가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럴 때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방 빼자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이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요. 다음 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은 이렇게 돼요. 제가 간단히 한번 적어드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이때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된 때예요. 된 때인데 이자는 대항력, 자, 우선 변제권.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될 때 이자는 뭐 이상한 사람이었어. 대항력도 없었고 우선 변제권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등기가 됐어요. 등기되면 이 두 개 다 생겨요. 두 개 다 생겨요. 그리고 대항력은 있었어.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있었던 건 등기 이후에 방 빼도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없었던 건 이렇게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대항력은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됐을 때 그때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틀려요. 취득해요. 있었던 건 유지되고. 그럼 두 개 다 있었던 사람은 등기 이후에 점유를 상실, 이사를 가더라도 그 두 가지가 다 유지가 돼요. 유지가. 이것만 이해하면 간단해요. 없었던 건 생겨요. 그리고 있었던 건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등기 마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없었던 사람은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 상실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 등기가 된 주택에 괄호를 빼고 임차인은 등기 넣고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재 등기하고 나갔어. 근데 거기 새로운 임차인 들어왔는데 그자가 소액 임차인이었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두 명 다 소액 임차인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인정 안 해요. 나머지 다 인정하고. 그 다음 기타.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잖아요.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이 등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출제됐어요. 이번 29회 때. 등기 비용은 임대인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3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4번은 판례인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또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이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인데 그 이유는 임대인은 이미 이행지체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먼저 이행될 의무예요. 자, 존속기간 갑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었다. 또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때는 몇 년까지 본다? 2년까지 본다. 이 말은 최단 기간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최장 기간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여기는 규정이 없어요. 최단 기간을 최소 몇 년 인정해 주겠다. 2년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자리는 중요해요. 임차인 자리에 임대인 들어가면 틀려요. 예를 들어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어. 1년 계약을 했어 지금. 그럼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간다 해도 되고 아니 1년 더 할게요 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어. 근데 내가 1년 더 할게요 그랬다는 거야. 1년 더 살게요 그랬어. 근데 임대인이 뭔 소리야 너 1년 했잖아. 1년 나가야지. 이렇게 임대인은 그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2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1년 더 한다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는 얘기고, 자,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예. 자, 1번 임대인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여기 있는 건 숫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죠. 기간이 끝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저 재계약 안 할래요. 아니면 얼마 올려주지 않으면 저 재계약 못해요. 이랬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때, 그 기간이라는 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자, 됐고,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 임차인은 방 빼고 나가고 싶으면 한 달 전까지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임차인 쪽이 좀 더 유리한 거죠. 어쨌건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유만 해야 되는 거고,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만 말해도 되는 거니까 임차인은 7개월 전에 얘기해도 되는 거죠. 8개월 전에 얘기해도 되는 거고 1년 전에 해도 되네. 1년 전에 나 1년 있다 꼭 나갈게요. 좀 이상하죠 그거는.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법정 갱신 됐을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동 2년 연장되는구나. 다만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익이 차임 연체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가 우리 상인법 배울 때는 3기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2기. 2기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2기. 2기라는 건 예를 들어 한 달치 이제 한 달치 차임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200만 원치를 말하는 거야. 200만 원을 우린 2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기고 1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내가 50만 원만 줬어. 사정상.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음 달에도 뭐 없는 걸 어떻게 해. 또 50만 원만 줬어. 그러면 횟수는 2번이 연체된 거잖아요. 근데 1기 연체된 거예요. 그게 1기. 100만 원치 연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건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달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차야 1기, 200만 원 됐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해. 네. 실무적으로 마시면 되고 뭐 시험에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느냐?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해요. 자, 다음에 3번은 이렇게 계약이 갱신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 주의할 점은 임차인만 가능해, 그게. 임차인만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 됐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야. 임차인만 가능해. 그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2년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또 2년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내가 재계 안 할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해도 되지만 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다는 거야. 임대인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석 달 지나면 회력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가끔 실무적으로 이런 일 있죠.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 됐어. 묵시적 갱신 됐는데 임차인이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집주인 씨, 제가 사정상 방을 좀 빼야 되겠어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벌써 방을 구해버렸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나갈 거예요. 라고 했다고 쳐. 근데 지금 임대인은 석 달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임차인이 한 달 있다 나갈게요 이미. 그래서 나가는 걸 말리진 않아. 나가는 걸 말리진 않지만 지금 집주인 입장으로 본다면 일단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한단 말이지. 근데 당장 한 달 있다가 집이 안 나가. 그럼 보증금 어떻게 줘? 못 주는 거지. 못 줄 수도 있잖아. 뭐 있으면 줄 수도 있지만. 있으면 줘도 돼. 줘도 되지만
그 대신 네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차임은 내야 돼. 월세는 계속 내야 돼. 몇 달까지는? 석 달까지는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석 달 될 때까지 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그럼 석 달 내내 월세 내야 돼. 월세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도중이라도 두 달째만이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 구해졌으면 이제 보증금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차임 받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지. 되는 거지만 어쨌건 네가 계약 해지 통지했으면 임대인에게 최대 몇 달은 여유를 줘라. 석 달은 여유를 줘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사실은. 여유는 줘야지 당연히. 줘야 되지. 3개월 잘 기억하셔야 돼. 3개월. 민법은 3개월이 아니거든. 민법 임대차의 목적행신이 있잖아요. 이때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1개월. 또 뭐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있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민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3개월로 돼 있다. 자, 목적갱신 봤습니다. 거기는 숫자들 잘 기억하셔야 된다. 숫자를 뻥뻥 구멍 뚫어놓고 연결이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다음 차임의 증감 청구. 일단 증액, 감액 이걸 말하는 건데, 자, 일단 법률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법률. 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다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 입장으로 본다면 증액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임차인 입장으로 본다면 감액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조세나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 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너무 과도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 약정한 차임이 너무 과도하게 될 수도 있지. 이럴 경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또 뭐 물가 상승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액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게 증액, 감액을 다 청구할 수 있어 일단. 그런데 우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증액은 제한시키자. 증액은 제한시키고 감액은 제한이 없도록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대통령령 가보니까 증액일 경우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은 5%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증액이 쓴 후 1년 이내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밑에 주의 지문 좀 조심해야 돼요.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다. 너무 과도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럼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다고 풀어야 돼. 증액만 20분의 1을 제한하고 감액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좀 말장난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방금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다 치자.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증금 1억이었다 쳐. 1억이고 월 차임은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자, 이건 보증금이고 이건 차임이에요. 이게 차임. 그러면 한 번 계약을 했어 지금.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증액이. 1년이 지나면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두 개 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가끔 제가 실무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두 개 다 올릴 수 있나요? 아니야. 하나만. 보증금 또는 차임 하나만 가능한데 첫 줄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서. 그럼 이걸 올리든가 아니면 올리든가 해야지. 자, 그러면 월세를 올린다. 그럼 5%는 얼마예요? 5만 원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105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거지. 5%니까. 이때까지 가능하지. 110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120조 안 된다는 거지. 이때까지를 제한하자는 거야. 그럼 한 번 증액했어 이때. 한 번 증액했으면 얼마 이내 못해? 1년 이내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3년 계약을 했다면 3년 했다면 2년이 됐을 때 또 여기 5%를 증액 청구할 수 있겠네. 이거 5% 계산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110 뭐 가능하다는 이거지. 110 가능하다.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때야.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인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할 수 있다고 그랬지. 나 재계약 안 합니다. 난 이 집에 제가 들어가 살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증액에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1억에 지금 100이다. 이것 때문에 이건 증액 없다 치고
없다 치고, 그러면 1억에 100인데 이때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잖아요. 재계약 시점이 돌아올 때는 1억 5천에 100으로 합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라고. 실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전세 1억으로 1년 계약을 했어. 2년 계약을 했어. 2년 다 됐지. 이제 재계약 시점에 전화 오잖아요. 이번엔 1억 2천으로 하시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억 2천 올려주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얘기지. 네.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네. 계약 기간 중에만 5% 제한한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 20분의 1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하나에 적용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할 땐 적용이 안 된다. 요즘은 전세금이 많이 안 오르죠.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신문에서는 뭐 침체라는 말로 주로 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경제정보지 이런 데 경제지 같은 데 보면은 좀 가진 분들의 편을 많이 들죠. 가진 분들의 많이 편 들고 대기업 편 많이 들고, 부동산이 가격이 뛰면 그들은 기뻐해. 신문에서.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슬퍼해. 되게 안타까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안정화되는 게 아니야 그게? 집값이 계속 뛰는 게 좋은 거예요?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웃기는 일이죠. 예. 우리나라는 언론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보세요. 서울에서만 해도 뭐 몇 억씩 올랐잖아. 우리 몇 억 올랐는데 10억 올랐어. 근데 1억 떨어졌다고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강남에 집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러네요. 자,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반가로 2번. 그럼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돌린다 이거야. 그럼 이제 전세인데 월세를 바꾼다는 말이지. 이럴 경우에는 이때도 터무니없이 월세를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환되는 금액, 돌려주는 금액에다가 다음에 둘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낮은 걸 곱하라는 건데, 하나는 연 1할. 연 1할이면 10%지.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한 거라고 돼 있어. 더하는 거. 곱한 게 아니네. 더한 거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다시 연 1할. 연 1할이라고 돼 있고, 또는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에 플러스 3.5%라고 돼 있어 이게. 그러면 10%네 이게. 그럼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 1.5로 하자. 1.5로 한다면 이거는 5% 되겠네. 5%. 그럼 둘 중에 뭐라고 했어 방금? 낮은 걸로 하라고 그랬네. 그럼 이걸로 하라는 얘기네. 이걸로.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 1억이래. 전세는 1억인데 이거를 보증금을 4천을 낮춰. 보증금을 4천으로 내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월차임으로 받자 이거죠. 그럼 돌려주는 게 얼마예요? 돌려주는 금액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에다 몇 프로 곱하라고? 5% 곱하라고 이렇게. 5%를 곱하면은 300만 원이 되죠. 근데 이거는 연 5%니까 이게 300만 원이 1년치 차임이란 얘기지. 얼마나 나누어? 11로 나누면 얼마 나와 이게? 제가 나누기 딱 되게 해놨는데 35만 원 나오죠? 35만 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보통 여기다가 12를 곱했어. 12. 이게 이제 개정되기 전에, 개정이 꽤 오래 전이 됐어요. 근데 연 12% 곱했거든요. 6천에 12 곱하면 720. 720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60 나와요. 계산하면 60 나옵니다. 옛날에는 보증금 1,000만 원당 10만 원꼴로 월세를 받았어요, 이게.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 1,000만 원당 10만 원꼴로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려 이자를 12%나 받는 거예요, 이게. 6천만 원 내가 돌려줄 테니까 다음 달부터 이자 12%네 이런 꼴인데 이게 시중금리에 비하면 터무니없잖아, 이게. 그러면 자, 월세 뭐 벌리는 거 쉬운 방법이지 뭐 6천만 원 은행에 대출 받으면 되겠네. 은행에 6천만 원 대출 받아 뭐 이자 지가 세봐야 5% 되겠지 뭐.
5천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6천만 원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줘. 임차인에 주고 12%씩 내. 연 7% 수익률이네 이거. 그래서 소형주택이 월대로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예전에. 예. 이게 보증금이 수억씩 되면은 월세로 돌리기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를 낮춘 거예요. 낮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0만 원당 한 5만 원 정도 꼴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 외우셔야 돼. 연 1할 기준금리 플러스 3.5 둘 중에 뭐 낮은 거 곱한다. 낮은 거. 이렇게 계산한다. 계산 방법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에 밑에 초과 차임 반환 청구는 뭐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차임 보증금 지급했다. 월차임 산정률 초과에 차임 지급했다. 그럼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뭐. 자, 임차권 승계. 이것도 이번에 출제됐는데 가끔 잊을만 하면 나와요. 이게 또. 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였다. 상속권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거의 고아란 다름없다는 얘기죠. 거의 고아나 다름없다. 상속권자 없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 부모 없어. 형제자매 없어. 자녀도 없다는 얘기잖아. 나 혼자는 얘기지 뭐. 상속권자 없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누구랑 살았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있었다. 아,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 사실상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다가 그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2번. 이번에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었어. 그게 보통의 경우지. 보통의 경우. 예를 들면 남편 임차인, 그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그 사이에 난 자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상속권자 있잖아. 그냥 상속권자가 셋이 같이 살았어. 같이 살면 상속권자가 승계하면 되지 뭐. 엄마랑 같이 사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상속권자가 다 커서 나가 살아. 나가 사네? 근데 이자가 승계하면 그 배우자는 방빼야잖아. 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방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가 살고 있는 상속권자와 그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공동 승계하자. 그래서 이건 사실혼 배우자를 많이 보호하는 그런 제도네. 네, 그러네. 그래서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구나.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 상속권자 중에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승계하자 이거야. 사촌이 아니야. 몇 촌? 이촌. 이촌이면 뭐 임차인의 형제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지. 형제 자매까지. 도련님, 시누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 다음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한 달.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방 빼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보증금 달라는 얘기지. 그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그 승계한 자에게 귀속해야지. 자, 표준계약서도 잘 아셔야 돼. 표준계약서.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소리야 이게? 뭘 쓰란 얘기예요? 아니 우선 사용하라며. 근데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어쩌란 얘기야? 아무거나 쓰라는 얘기잖아. 아무거나 쓰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자, 일단 법무부 장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표준서식은 만들어져 있어요. 주택임대차 표준서식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자리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야. 아까 주임법은 법무부라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이 권장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되 당사자 간에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가 합의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이렇게 내겠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법무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다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에 뭐 신설됐습니다. 신설됐고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겼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없는 서민들끼리 누구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하냐 이거지. 그러니 우리 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임차인들, 임대인을 좀 도와주자.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럼 조정위원회는 어디에 두느냐 이거지. 조정위원회는 두 번째 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거기를 잘 체크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번만 읽고요. 그냥 공단 지부 하시면 돼.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꼭 둡니다. 반드시 둡니다. 근데 공단 지부가 우리나라에 6군데 있어요. 서울에 있겠지. 당연하지. 경기도에 있겠지. 수원에 있어. 주로 이제 도청 소재지 있어, 주로.
충청도 어디 있겠어? 충청도. 대전에 있겠지 뭐. 전라도는 광주에 있겠지. 경상도는 2개나 있네. 어디. 대구랑 부산 있겠지 뭐. 그러면 강원도에 없네? 제주도도 없네? 강원도를 임차인도 안 사나보지? 그래서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각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 각 시도에는 실정을 고려해서 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시 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둬라. 각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밑에 공단 지부는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뒤로 가십니다. 조정사항이 있어. 뒷장에 조정사항을 보면은 이걸 뭘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심의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지. 차임 보증금. 그렇지.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이거. 임대차 기간. 그럼 그럴 수 있지. 또 보증금, 주택에 반환 분쟁. 그럴 수 있어. 또 유지수선. 그럼 물세고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들. 그 밖에 대통령령에 보니까요. 제 생각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4번이야.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에 관한 분쟁도 생길 수 있구나. 별로 없어 사실은. 예를 들면요. 처음에 2년 계약했어. 근데 임차인이 사정상 나 1년 있다 나간대. 나가고 싶대. 그러면 임대인이 뭐 어쩔 수 없죠. 사정이 그러면 당신이 집 내놓고 복비 내고 나가. 그렇게 하잖아. 그럼 임차인이 제가 왜요? 그러겠지. 그럼 임대인이 그럼 살던가. 누가 이겨? 임대인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사정상 네가 나간다잖아. 근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내놓고 나가야지. 복비 네가 내고 나가야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 이게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진 거 어디에도 법에 그런 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밑에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30명, 5월 30일. 뭐 날짜도 많네. 뭐 7월 11일도 있고 또 뭐 아까 9월 15일도 있더니 또 여기는 5월 30일이네. 이게 재밌어요. 2017년 5월 30일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조정위원회가. 근데 구성도 5명, 30명이네. 그 정도만 하시고 밑에는 읽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외울 수도 없어. 오른쪽도 다 지나가고 임기 보시면 정말 특이해. 임기가 몇 년이야? 3년이야. 연임도 할 수 있어. 여기만 3년. 이 책 다 털어 여기만 3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다 못 이어. 뒷장도 다 지나가세요. 다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 자, 당사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지. 그다음 밑에 처리기간 볼게요.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았잖아요. 60일 안에 조정을 마치래. 60일 안에 마치는데 다만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도 할 수 있대. 일단 처음이 길어야지. 그렇잖아요. 처음이 길고 붙이는 게 짧아야지. 처음에 30일이고 60일 붙이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60일 안에 맞춰라. 마치는데 연장 30 가능해. 이렇게. 그러면 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며칠 안에 60일 안에 맞춰야지. 이 동네 숫자가 3의 배수가 많이 나와요. 아까 5명 빼고 30명, 또 아까 3년, 여긴 60일, 또 30일, 3의 배수가 많이 나오구나.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합시다.